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NL이나 CAPD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약자죠. 노선 또는 사상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이 NLPD 논쟁으로 변화했다. 이래서 갑자기 어느 날 PD라는 그룹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딱 등장해가지고 출범하고 그래서 논쟁이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쳤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호 총칼로 짓밟은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 80년대 말에서 90년대를 가로지르며 거리를 메우던 그 노래 전대협 진군가입니다. 1987년 8월 19일 멀리는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학생운동의 역사적인 결집체로, 가까이는 87년 분출하는 민중들의 투쟁의 열기를 수렴하며 학생 대중의 투쟁의 구심체로 전대협이 출범합니다. 전대협의 출범은 이후 민중민주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됩니다.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격동의 시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0번째 에피소드 90년대 학생운동사 일부 전대협 출범과 NLPD 운동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저 전대협 진군가 저 노래가 한참 불릴 때 저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저 노래가 거리를 메우던 시절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덩달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9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들이니까 다 잘 아는 노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음원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전대협 진군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호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나이 들어서 듣는 전대협 진군가 옛 생각들 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년대 학생운동사인데요. 몇 가지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중간중간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90년대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번에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원래 심재옥, 이영선 님이 교대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이영선 님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선 님께서 먼저 인사를 좀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네. 이게 8부를 했으니까 8부에 중간에 빠지고. 근데 저한테는 좀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거든요. 네, 지난 그 10주 한 거의 3만 5천 킬로에 이동을 했고, 네, 이제 좀 바쁜 게 일단락 돼서 네,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90년대 학생운동의 복판에 있었던 분이니까
이제는 오늘은 이번 방송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셔서 모두 4명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4명이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하는 4명이니까 오신 분은 특별하게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9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학생운동을 거쳐 진보정당 운동까지 달려오신 분입니다. 이번 90년대 학생운동사 대본 초고를 준비해 주신 분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고려대 앞에서 사회과학서점 지식을 담다 사장님으로 계신데 김준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준수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하는 90년대 학생운동사의 대본 초고를 쓰다 보니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실제 90년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학생운동을 직접 했고요. 또 학생운동의 논쟁이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게 90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제가 공부를 못해서 좀 대학을 늦게 90년도에 들어갔고 정확하게 98년도 말까지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9년 했습니다. 취직 안 돼서 계속 운동한 건 아니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학생운동 마치고 30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학생운동을 끝내면서 서른이 돼서 사회운동으로 가고 진보정당 운동을 했는데요. 네. 제가 그 94년도가 학생운동 논쟁의 한복판이었어요. 90년대 운동에서는. 그때 서울 북부지구 총학생연합 북부총련이라고 하는데 거기 정책위 의장을 맡았었고 또 당시에 한총련 정책위원을 맡았었는데요. PD가 전국적으로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총련 정책위원 중에.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절에 학생운동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원고도 쓰게 되고 이렇게 갖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붉은 오늘의 명성에 누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경채 동지는 기존 멤버니까 그냥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양경규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좀 정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뭐죠? 그 지금 여기 4명 중에 2명은 학생운동 복판에 계셨고 네. 양경규 위원장님하고 저는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운동을 했다가 대학생 때 공부하러 대학 간 거 아닌가요? 공부를 했다가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여러분께 존칭을 생략하고 편하게 이름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준수, 경채 이런 식으로 좀 부를 텐데요. 양해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꼭 자축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90년대 학생운동사가 붉은 오늘의 5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방송 횟수로는 151번째 방송이고요. 시즌 4가 진행 중입니다. 2017년 9월에 칠레 혁명을 시작으로 벌써 8년 2개월을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출연진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방송에 애정을 갖고 함께해 준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만은 아닌데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또 사회운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진보 정치를 힘겹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양경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너무 바빠서 책을 읽거나 혹은 뭐 같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나 이럴 정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활동가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이런 분들이 출퇴근길에 혹은 여유가 있을 때 이어폰으로 듣더라도 오가는 중에 다시 우리 세상을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 또 어떤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고민해봐야 되는 이런 역사 속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이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같이 여러분들이 홍보도 해주시고 SNS에 공유도 해주시고 또 약간 논쟁적인 이런 게 있으면 토론도 여기저기에서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그동안 정말 이 방송을 듣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렇게 과분하게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최근 몇 년간 제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제게 붉은 오늘은 지난 3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투석받고 수술받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정말 저랑 함께했던 동지였습니다. 제가 투석을 받으러 가면 한 번 가면은 한 4시간을 꼼짝없이 바늘을 꽂고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 4시간 동안 제가 붉은 오늘을 들으면서 그 공부하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좀 다져 나갔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붉은 오늘이 제게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한 켠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저한테 영광이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팟빵까지 합쳐도 회당 1만 명 이상이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이 방송의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적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바뀌고 나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방송이니까 함께하는 네.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 쇼츠가 60초를 넘기지 않죠. 네. 그다음에 뭐 틱톡이라든가 많은 이제 짧은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길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구독만 하던 시절에는 설거지하면서 듣고 너무 기니까 이것만 앉아서 차분하게 들을 수 없어서 오가는 길에 듣고 했는데 좀 집중이 안 되니까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기니까 좀 잠자리 누워서 들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장가처럼 너무 쉽게 잠들었더라. 그래서 내용이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우리도 짧고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은 있었으나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세 줄 넘으면 글도 안 읽는다 그러고 길어지면 안 본다고 하고 이런 때에 그래도 우리는 좀 여전히 이 방식을 고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좋은 방송을 계속 하려면 재정이 좀 있어야 돼요. 예,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특별하게 홍보를 막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오늘이 50번째 에피소드가 시작하는 날이니까 후원금 단돈 1만 원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하는데 사실 월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후원의 계좌가 보이는데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셔야 되는 팟빵. 아, 네. 붉은 오늘 대표 후원의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이고요. 149-062023-01-028 예금주는 양경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50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해서 다 한 말씀씩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보통 방송 한 번에 누적으로 10,000명 정도 이게 뭐 한 번에 10,000명 듣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그 방송의 조회수가 10,000명 정도가 듣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뭐 8년 동안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0만 명 정도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더 많은 시청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음악 저작권 문제로 팟빵이 막혀 있었는데요. 그걸 다 풀었습니다. 이 방송을 같이 하는 강민건 PD께서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팟빵에서도 과거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학생운동사. 붉은 오늘의 학생운동사를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 35번째 에피소드로 건대항쟁과 80년대 학생운동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1980년 광주항쟁에서 86년 애학투련 그리고 건대항쟁 그리고 87년 직선제 투쟁까지는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하는 방송은 90년대이긴 하지만 80년대 말 87년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학생운동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건지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난 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86년 10월 31일의 건대항쟁을 다루고 그 이후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쳤거든요. 그 뒤 이야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87년 6월항쟁과 전대협의 결성
그리고 이어진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한번 정리하고요. 이어 92년도까지 지속된 전대업 시대와 93년부터 시작된 한총련 시대를 전반을 좀 다룰 텐데요. 특히 한총련 운동에서 96년 연세대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96, 97년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한 총파업 투쟁 그리고 IMF 사태에 대한 투쟁과 함께 그 결합하고 싸워온 학생운동사 전체를 한번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물론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게 단순히 사건 중심이 아니라 치열하게 학생운동의 방향을 놓고 격돌했던 노선투쟁 구체적으로 NLP 논쟁이 될 텐데요. 이런 노선 투쟁들과 그 노선에 따라 명멸했던 조직운동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80년대 학생운동은 그 시대가 가졌던 시대의 무게 때문에 말하자면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 그리고 광주항쟁을 통해 확인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최초의 파열이 있었던 시대인지라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도 이루어지고 문건이나 자료도 좀 있습니다만 90년대 학생운동사는 아직 총정리된 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90년대 학생운동사를 조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붉은 오늘이 한번 용기를 내서 90년대 학생운동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주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90년대 학생운동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 또 90년대 학생운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 과정 그리고 또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1990년대 학생운동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80년대하고는 좀 다른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 또 그런 과제를 안고 당시 학생운동이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 이런 걸 좀 알고자 하고요. 또 우선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민주화의 이런 기틀,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투쟁 방향도 바뀌었잖아요. 반독재 중심에서 사회 변혁 중심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90년대 초에 그 전통적인 NLPD 노선이 계속되긴 했지만 또 민주화가 진전되고 이런 과정에서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정체성의 위기랄까 노선 갈등 이런 게 계속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북한 문제 또 미국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 변혁에 대해서 관점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죠. 90년대 중반에는 또 이런 노동운동, 농민운동뿐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학생운동 이런 연대의 과정에서 신사회운동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이념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인권, 여성, 반전평화, 환경 이런 다양한 의제를 수용하면서 학생운동이 어떻게 그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지 그런 노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거기다가 그 학생운동이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사건 이후에 일정하게 쇠퇴했다고 평가하지만요. 그 이후 투쟁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섰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국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실업 등에 대한 학생운동의 대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운동이 사실은 한 축에서는 학생운동이 학생들의 이해관계만 매몰돼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2000년대 노동운동, 사회운동, 그리고 진보정당운동의 영역에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운동으로 확장되었다는 측면에서 또 기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90년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90년대 학생운동이 80년대 학생운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80년대 학생운동사를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붉은 오늘에서 5부에 걸쳐서 일단 35번째 에피소드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걸 정리해서 연결을 시키고 가자니 80년대 학생운동을 또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냥 87년부터 시작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연결이 안 되어서 좀 난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특히 이제 90년대 학생운동은
NLPD 논쟁을 빼놓고는 뭐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80년대 이 NLPD 논쟁의 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이 이야기를 또 건너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루긴 했지만 붉은 오늘이 청취자들에게 그걸 들어보세요 라고 미루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 방송을 진행하셨던 우리 양경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네. 해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하나? 간략하게라고 했어요. 그게 능력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방송했던 두 사람 빼고 나면 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뭐 복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연결이 안 될 테니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그럼 뭐 되겠죠. 정리를 하고 갑시다. 예,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80년대 학생운동은 그 이전의 민주화 투쟁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0년대 운동의 중심이 박정희 독재 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 중심이었다면 1980년 5.18 광주 민중 항쟁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성찰, 근본적인 실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화면에 광주항쟁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항쟁 이후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 쟁취라는 목표에서 체제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 즉 혁명이라는 목표로 이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혁명이 사회운동의 과제가 됨으로써 운동 전반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 현재의 상과 결부된 사회 구성체 논쟁이 촉발되었고 그리고 이 사회 구성체 논쟁을 기반으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는 혁명의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오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또 적이라고 규정되는 독재 체제와 제국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혁명을 위한 토대를 여하히 구축하고 동맹의 범위는 어디이며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제기되었죠. 80년대에. 이를 먼저 치고 나간 것이 바로 학생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학생운동은 이런 주제들을 놓고 논쟁하고 실천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출발은 광주항쟁 이후 투쟁을 둘러싼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군의 그룹은 현 시기는 학생운동의 역량을 보존하면서 전체 운동을 학생운동이 끌고 가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준비론적인 입장이었죠. 다른 한편은 오히려 거꾸로 전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래도 일정한 역량이 있는 학생운동이 바로 전면적인 선도투쟁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즉각투쟁이라고 하면 하나는 준비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안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준비론적인 입장에 있는 그룹을 무림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즉각투쟁 선도투를 주장했던 그룹을 항림이라고 부르면서 초기 학생운동은 이 두 개의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80년에서 81년으로 이어진 흐름이었는데요. 화면에 두 개의 팜플렛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참 잘 줬어요. 고맙게도. 예. 이게 이제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나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35번째 에피소드를 보시고요. 화면에 두 개의 팜플렛이 나오는데요. 무림그룹 즉 준비론을 수용한 1단의 학생그룹은 그 뒤에 야학비판이라는 책차를 통해 학내투쟁과 문화투쟁 등 일상투쟁을 강화하면서 역량을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들을 통상 저 야학비판의 머리글자를 따서 야비그룹 이렇게 불렀는데요. 한편 항림의 노선 즉 즉각투쟁 그룹을 수용한 또 하나의 흐름은 학생운동의 전망이라는 팜플렛 저 두 개의 지금 팜플렛이 보이는데요. 민중운동의 선도체로서 학생운동이 지금 즉시 정치투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이들은 전망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82년, 83년에 대중적인 학생 시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은 주로 전망그룹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83년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80년부터 82년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83년은 좀 누가 도와주시죠? 준수가 좀.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병행되는 가운데
먼저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쥔 것은 학내 투쟁을 주장한 그룹이었습니다. 일종의 준비론에 입각한 그룹이었죠. 이들은 83년 전두환 정권이 취한 소위 유아국면이라는 어느 정도 열린 공간에서 대학별로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 또는 아니면 학원민주화 투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운동의 대중적 기반 강화와 일련의 학내 투쟁을 이제 전개합니다. 이에 대해 학림 또는 전망으로 이어지는 선도투쟁 중심 그룹은 깃발이라는 팜플렛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포갑으로 민중의 생존권이 전면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중투쟁과 그리고 노학연대 투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준비론의 입장을 갖고 있던 주류 그룹에서는 이런 일련의 비합법 투쟁이 학생운동과 학생 대중을 유리시키고 있다며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학생의 부활운동으로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사에서 이를 흔히 깃발 반깃발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84년 한 2학기까지 진행된 학생운동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84년까지 와버렸네요. 네, 그렇죠. 요약한 거죠. 요약정리, 써머리. 그 뒤는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84년에 학생운동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적인 선도투쟁을 중심에 놓았던 깃발 그룹이 84년 10월 서울대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위원회 이른바 이제 민투라고 하는데 영어의 차용으로는 또 MT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M민 T2 그렇죠. 구성하고 또 이어 11월에는 전국 연합 조직인 전국 민주화 투쟁 학생연합 전민투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이걸 출범시키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민정 당사를 농성투쟁을 강행하면서 한편 그 주류 그룹에 맞서서 주류 그룹은 이제 이에 맞서서 자기네들 참 그 영어를 그때부터 많이 쓴 것 같아요. 메인 커런트 주류라는 거죠. 줄여서 MC. MC라고 칭하고 학생운동은 대중의 일상적 활동에 기초해서 그럼 대중이 직접 선출한 학생회가 이끌어야 되고 대학 간의 연대 투쟁도 학생회 연대가 이루어진 후에 학생회 산하의 학생특별위원회로 활동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MC 그리고 MT의 그런 논쟁이었는데 이후 학교 내 학생운동 조직은 자연스럽게 MC그룹이 지도하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되고 MT그룹이 지도하는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또 조직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됩니다. MC그룹은 각 대학 학생회를 묶은 전국 학생연맹, 전학년이라고 부르죠. 이걸 조직하고 이것이 이제 훗날에 전대협 한총련으로 이어지는 학생운동의 공식 조직인 그 효시가 되죠. 또 한편으로 MT는 민투 조직을 확장해서 민중민주주의와 민중민주화, 민족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 삼민투를 결성해서 학생운동의 투쟁 구심체를 만들게 되는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조직체로서의 전학년과 연대 투쟁체로서의 삼민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대립의 형세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직과 투쟁의 절충적인 구조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논쟁과 대립을 지속하던 이 두 흐름이 전학년을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공식 조직으로 인정하게 하고 또 대신에 삼민투를 민족통일, 민주쟁치, 민중해방 투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학생회 산하 투쟁기구로 하기로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실천 투쟁에 있어서는 함께 공동의 보조를 맞춰 나가게 됩니다. 이 연장선에서 벌어진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1985년 5월 23일에 벌어졌던 미문화원 점거 농성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1985년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걸 계속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무림이 소위 이 야학 비판을 통해서 전학년으로 그래서 MC 그룹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학림은 학생운동의 전망이라고 하는 전망 그룹을 거쳐서 민투
전국 민주화 투쟁 학생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서로 MC와 MT로 분리돼서 학생운동 내부에서 일정하게 논쟁을 벌이고 실천적으로 경쟁을 하다가 투쟁 조직으로서 민족통일민주쟁의치 민중해방특별위원회 3민투를 같이 만들어가는 구조로 하고 그래서 투쟁위원회는 저걸로 하고 그리고 공식의 학생 조직은 학생회를 묶은 전학년으로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 무림은 야비를 거쳐서 전학년으로 학림은 전망을 거쳐서 민투로 이렇게 해서 MC, MT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MC는 나중에 이제 자민투 또 그 이후에 NL 그리고 MT는 이 이후에 예를 들면 민민투 민민투. 그리고 CA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년 첫 번째 의장이 지금 국무총리십니다. 네, 그렇죠. 네, 전학년 첫 번째 의장이 네, 국무총리죠. 네. 이제 MTMC 논쟁 이후 8.5, 8.7 사이의 전개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소위 그 사구체 논쟁이라는 것 이 대목에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의 성격이 뭐냐와 관련된 연구가 또 그런 논쟁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민중민주운동 진영에서도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지식인들의 논쟁과 연구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의 성격 또 실천적인 변혁운동의 전략 이런 걸 둘러싼 모색이 적극적으로 있었고요. 이런 모색의 과정에서 학계에서는 주변부 자본주의론,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등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즉 사회 구성체 논쟁이 시작되었고요. 민중민주 운동 진영에서는 변혁운동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시민민주주의 혁명론이냐, 민족민주혁명론이냐, 아니면 민중민주혁명론이냐, CDR, NDR, PDR 등의 혁명 전략을 놓고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앞에 이제 머리글자를 따서 CNP 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유튜브로 보시면 그나마 그림이라도 있으니까 좀 나을 텐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용어만 소개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용어들이 나오는데 80년대 학생운동사를 들어보시면 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네네, 계속 제가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사구체 논쟁, 이거 말을 줄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사회 구성체 네. 논쟁, 사회 구성체 논쟁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변부 자본주의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한국 사회는 아직 충분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부의 계급 모순과 또 외국에 의한 민족 모순이 중첩돼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요한 모순은 외세에 의해 식민지화된 현실, 즉 민족 모순이 주요한 이 현실의 모순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은 우리 사회가 식민지 종속성을 띠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과정을 계속 밟아왔고 특히 박정희 개발 독재를 거치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자본과 노동 사이에 존재하고 노동운동이 이후의 변혁운동의 핵심, 중추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CNP 논쟁은요, 이런 방금 얘기한 그 학계 논의에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인 그 실천론으로 그렇죠. 이제 예. 이어간 거죠. 그래서 CDR 시민민주혁명 글자 그대로 한국 사회는 현재 군사 독재 체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 즉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빈민, 뭐 민족 자본가, 중소상공인, 지식인, 학생 등 광범위한 대중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PDR, 이제 민중민주혁명론은 한국 사회는 이미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정착하여 계급 모순이 주요 모순이 됐다. 따라서 중간 계급,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뭐 이 논에 의하면 농민이나 빈민 또는 민족자본과 중소상공인은 변혁에 함께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기층민중 중심으로 독점 자본과 그 비호 세력인 군부 독재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혁명 이론에 가깝다고 이렇게 봐야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NDR론, 그러니까 민족민주혁명론은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독자적인 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식민지적 종속성, 즉 식민지는 현재 아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지적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외세에 기댄 군사 파쇼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무선과 계급무선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꼭 보는 견해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새 혁명론이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체 논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네.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혁명론이 갈라지는 거죠. 실천론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런 논쟁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긴 하죠. 예, 그렇죠. 이게 사회구성체 논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민족무순과 계급무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 민족무순과 계급무순이 함께 경합하는 사회라는 견해를 일정하게 수렴이 되고요. 그래서 CNP 논쟁은 대체적으로 민족무순, 계급무순이 경합한다고 하기 때문에 NDR론으로 대부분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제야 민주주의 인사를 중심으로 한 CDR론은 한국 사회 근본적 변혁을 중심에 놓지 않은 소시민적 운동가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점차 소멸돼 갔고요. 노동운동 일부에서 주장한 PDR론은 8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 현실을 바라볼 때 운동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기층 민중계급 형성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제국주의와 외세에 의한 한국 지배를 지나치게 뭐 강구한다. 생각을 안 하고 빼버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초기에 한국 사회 변혁운동론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 혁명론은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소위 PD그룹의 혁명론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죠. 네네. 결국에는 NDR론이 결국 이제 주류가 됐다는 주류가 거예요. 됐다 이러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 사회 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족무순과 계급무순을 공통으로 바라보는 그 견해와 또 이제 투쟁 과정에서 민족통일, 민주정치, 민중해방의 삼민의 실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적인 공감을 얻었다. 이런 측면으로 NDR론이 사실은 수렴됐다. 이렇게 꼭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DR론이라고 하는 계급무순과 민족무순이 중첩되어 있는 우리 사회 네. 그거에 맞춘 혁명론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8년의 경험이 아주 깔끔하게 잘 역시 준수. 예. 그러니까 MTMC 논쟁 이후 학생운동은 이런 이제 외부 논쟁의 영향을 받으며 질적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학내 투쟁이냐 아니면 민중연대 투쟁이냐 아니면 선도 투쟁이냐 아니면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론이냐 이런 논쟁으로 흘러왔던 학생운동이 결국 이제는 한국 사회를 위한 변혁 전략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논쟁의 사실은 결과물이 조직은 전학년, 투쟁은 삼민투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학생운동이 이제 사실상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85년 중반 짧은 기간 학생운동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큰 갈등이나 이견을 보이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공동 실천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5월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서 11월에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석관까지 전학년과 삼민투로 결합한 일련의 투쟁은 바로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서 나타났던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의 공동 통일, 공동의 노선 통일, 실천 통일은 85년 연말부터 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출발이 됐던 게 바로 85년 말 전국의 대학가에 뿌려진 김영환의 반제 민주화 운동의 횃불을 들고 민족 해방의 기수로 부활하자. 일명 해방서시 또는 강철서시로 불리는 문건인데요. 이게 뿌려진 거죠. 그러면서 소위 90년대의 NLPD 분화의 최초의 발화점이 바로 이 문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서두 기억나시죠? 엄청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고 가슴이 흔들리고 그랬을 텐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아직도 미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이해했다고 말할 자격도, 이 글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소위 이제 NL그룹, 민족해방그룹이 뿌리자 출발이라고 알려진 문건인데 뭐 그 다 말문 기억하실 거예요. 여신님의 그럼 이 서신의 내용은 뭐였어요? 정확하게. 이제 앞에서 이제 언급하셨다시피 반파쇼와 반제 반외세를 결합했다는 NDR이 실천 투쟁의 과정에서 반외세 반제국주의 문제를 간과했다고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반제 민주주의 혁명론 AIPDR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한국 민중과 미제국주의 사이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가장 우선적인 투쟁은 반제 투쟁이다. 어설프게 현 정권에 대한 투쟁과 미제에 대한 투쟁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단 하나 미제국주의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려면 민족도 북의 민족하고도 그쵸. 같이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정말 이 문건 피 끓는 청춘 시절에 다 읽어보셨을 텐데 읽고 나니까 정말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생깁니까? 나는 안 생기던데요. 그냥 주관적 관념론의 정수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부모님 댁이 있었기 때문에 미제 승냥이 놈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시작하는 방송을 밤마다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감흥이 있었던.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청년기가 한참 지나서 읽어서 뭐 큰 감동은 없었어요. 거기다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현실에 이제 생존 투쟁이 중요하고 사용자하고 싸우고 자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주적은 미제국주의다 이런 게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각각의 입장이 좀 그렇게 달랐군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네. 너는 말만 미제의 자식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미제는 아주 좋은 것이었거든요. 말만 미제야. 말만 번드르하게 한다 이런 뜻이었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85년 말에 있었던 김영환의 해방서신, 강철서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80년대 운동을 정리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85년 말까지 왔는데요. 이제 그 이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0분간 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강철서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이 글을 읽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생기지 않는 자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잠깐 쉬었잖아요. 적개심이 정말 생기게 됐는지 그랬나 봐요. 그 이후에 AIPDR에 입각한 일군의 학생운동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엔티 임페리얼리즘, 네, 반제국주의. 네. 반제국주의 민주혁명론에 입각한 학생운동이 86년 초부터 반미를 매개로 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섭니다. 86년 초에 한미 안보 연례 회의가 있었고 또 팀 스피리트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과 문무대 입소 등의 사안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반전 반핵, 미제 용병 거부 뭐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주요 이슈로 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86년 4월 10일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 바로 자민투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자민투가 이렇게 결성이 네, 이제 조직 결성까지 나간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자민투는 AIPDR을 더욱 다듬어서 NLPDR 이제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NL의 이론적 기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NDR론으로 수렴되었던 학생운동에서 일단의 그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모순으로 민족 모순을 적시하고 통일 반미 투쟁을 중심으로 중심 운동으로 천명하면서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NDR에도 그러니까 NDR이라는 게 원래 민족 모순과 그렇죠. 계급 모순을 같이 아울렀던 투쟁인데 이렇게 민족 문제, 제국주의 문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놓고 치고 나간 그룹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급 그렇죠. 모순을 동등한 과제 혹은 주요한 과제로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나경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PDR을 주장했던 그룹이 민족 문제와 반제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삼았던 반면에 기존에 이제 NDR론으로 수렴된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비판하면서 반제 반파식으로 노화 견제를 앞장세우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게 됩니다. 이 그룹은 AIPDR 그룹 이제 NL 그룹의 그 자민투에 맞서서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 소위 이제 민민투를 결성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민민투가 그렇죠. 나오는 민민투가 거죠. 자민투 민민투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죠. AIAF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민민투는 이후에 이게 좀 학생운동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건인데요. 혁명운동의 기술을 재현 후의 소집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프롤레타리아의 진군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일련의 팜플렛을 이제 통해서 기존의 NDR론을 보다 확장시키면서 점점 그 차이, 그러니까 이제 AIPDR을 주장했던 그룹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조직은 86년도 상반기 이후에 이념과 실천 투쟁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양상을 보이면서 경쟁하게 되고요. 결국 이 두 조직은 결국엔 자민투는 이후 통칭 NL그룹으로 민민투는 통칭 CA 재헌후의 그룹으로 분화 발전되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A라는 게 영어로 Constituent Assembly 예. 이 말 자체가 재헌의회라는 재헌의회죠.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헌의회 그룹, CA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표를 볼까요? 아까 이제 저희가 MCNT로 해서 일정하게 약간의 통일적 국면의 투쟁과 조직을 통일시켜 가다가 MC 그룹을 중심으로 이 NDR로 모였던 그룹 중에 일부가 민족 문제를 치고 나가면서 자민투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계급 문제를 중심으로 놓는 그룹이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로 민민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87 대선을 경과하면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NLPD로 정식화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86년 이후 학생운동의 주요 사건과 논쟁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운동의 흐름을 좀 짚어볼 차례입니다. 거기까지 짚어주시면 대략은 지난번 80년대 운동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지난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양해하시고 이제 86년 이후 87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얘기했던 것처럼 두 흐름으로 나뉘어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주도권을 다투던 학생운동은 86년 10월에 벌어진 애학투련의 건대 항쟁 이것을 기점으로 NL그룹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됩니다. 여기 이제 헬기가 동원된 진압. 네, 저 이제 건대 항쟁의 한 모습인데요. 예. 격렬했다고 하는 것은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알 수 있죠. 전두환 정권의 의도적인 기획으로 촉발된 건대 항쟁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몰려들 걸 기다렸다가. 네,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되니까 유례 없이 탄압을 했는데요. 1,525명을 연행했고요. 1,28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또 북한과의 연계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항쟁을 통해서 학생 대중 사이에 소위 조국 통일 투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고 대중투쟁의 기반이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건들이 6.25 전쟁은 북침이었다. 뭐 이런 네. 문건들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북한과 연계라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심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투쟁은 또 이제 그동안 대립하던 NLCA 구도에서
NL이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등장하는 계기가 그렇죠. 됐는데요. 이게 큰 투쟁을 하고 네. 나면 그 세력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주류로 자리 잡은 NL그룹은 건대 항쟁 이후에 학생운동의 노선과 방향, 실천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NLCA 논쟁이 NLPD 논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제 87년부터 천천히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NLPD 논쟁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워낙 복잡해서 NLCA 논쟁. 예. 예. 워낙 복잡해서 NLCA 논쟁, 뭐 NLPD 논쟁 둘 다 한번 워낙 복잡해가지고 쉽게 정리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NL그룹의 기본 입장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A그룹은 좀 다른 분이 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L은 사회 구성체 논쟁과 관련해서 미제국주의가 그 하수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전두환이겠죠. 네. 전두환을 통해서 봉건적 질서를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고 한국을 간접 통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것을 NL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반봉건은 안티가 아니고요. 절반의 뜻입니다. 그렇죠. 네, 하프. 한자가 다르죠. 반은 아직 봉건 사회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한국 사회가 민족적 지배와 계급적 지배가 중첩되어 있긴 하지만 주요한 과제는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변혁운동은 일부 매판 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 농민, 민족 자본과 종교인, 지식인, 학생 등 모두를 총망라해서 전 민족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서 민족 해방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보수 야당이지만 신민당을 포함하는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도 연대해서 직선제로 개헌하는 투쟁을 해야 되고 또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세워서 북한과 연대해야 된다. 조국 통일 투쟁에 나서고 반미 투쟁에 나설 때 비로소 미제의 지배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이죠. NL그룹은 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전략을 강조하는데요. 그게 대중 노선입니다. 그래서 소수 활동가 중심의 투쟁이나 선도 투쟁을 배격하고 학생회의 강화, 또 학내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공개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 대중투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중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품성을 중요한 실천 방침으로 품성론을 중요한 실천 방침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 NL의 품성론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네. 품성이야 뭐 NL이 아니어도 중요하죠. 그렇긴 하죠. 네. 네. 제 품성이 좋아서. 네, CA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86년 하반기부터 학생운동 내에서 이제 주도권을 조금씩 놓치고 있었죠. CA그룹이. 네,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NL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를 하고 한국 사회가 비록 예속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한 파쇼 정권의 주도하에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미 이뤘다. 그러니까 신식민 국가 독점 자본주의이므로 지원 세력인 미제에 대한 축출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쇼 권력의 축출의 과정을 통해서 병행해야 할 부차적인 투쟁이다 이렇게 본 거죠. 조국 통일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NL과는 달리 현 단계에서 제의식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게 제의식급한 투쟁이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A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헤게몬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기회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CA는 보수 야당과의 연대는 반대하고 독자적인 민중 후보 노선을 채택해야 된다고 봤는데 뭐 우리 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또 익숙하게 늘 갈등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투쟁 방식 또한 여전히 학생운동이 선도적 투쟁으로 사회운동을 추동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연장되면서 추후에 본격적인 NLPD 논쟁이 되는 그쵸. 거죠. 예. NLCA 논쟁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논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NL이나 CA, PD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약자죠. 노선 네. 또는 사상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이 NLPD 논쟁으로 변화했다. 이래서 갑자기 어느 날 PD라는 그룹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딱 등장해가지고 출범하고 그래서 논쟁이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위에 살펴봤지만 CA그룹은 한국 사회가 민족적 예속화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수탈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NL의 민족 문제 우선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민족 무순의 해결도 중요하다는 점을 전혀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CA 입장은 반미 반제 조국 통일 앞세운 그 NL보다 분명하고 간결하지는 못했어요. 두 가지 과제가 그렇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과 그 모순에 대한 극복을 내세우긴 하지만 그 사람마다 아니면 그 내 그룹마다 약간의 그 민족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편차가 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 자본주의적 성격에 보다 더 천착하면서 주요 모순을 뭐 자본과 노동의 대결 또는 보수 집단과 민중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성이 강했던 일군의 그룹들이 사실은 생겨나고 그들을 갖다가 PD 그룹의 형성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NL과 입장을 달리하는 그룹 내 분화는 87년 상반기부터 그 CN에서 서서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CA 그룹이 점차 이제 소멸되고 분화되면서 실질적인 NLPD 구도가 정립되게 된다 이거고요. 요 구체적인 얘기 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그러니까 NLCA가 NLPD 구도로 가는 예. 요 과정을 간략하게 잘 예, 그렇죠.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네. PD라는 용어는 언제 NLPD라는 용어는 언제 쓰게 되었나요? 이랬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네.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33번째 에피소드 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했던 얘기는 대충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87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87 대선 투쟁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학생운동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87년 상반기 주요 투쟁, 87년 상반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 한번 보시죠. 87년 상반기의 주요 사건들입니다. 1월 14일 날 박종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 박종철 군 국민 추도회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소위 시위가 시작되죠. 이런 와중에 4월 13일 전두환이 호원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와중에 5월 18일 김승훈 신부가 광주 민중항쟁 제7주기 미사 명동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그날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은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진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막날로. 네. 그러면서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이때부터 민주화 투쟁, 4.13 호원조치 철폐투쟁이 전면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이 전면적인 투쟁을 진행하는 와중이던 6월 9일 연세대의 이한열 학생이 직격 최루탄에 의해서 쓰러지고 이한열 학생은 대략 한 달간을 버티고 7월 5일 날 사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민대회가 전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마침 6월 10일 날이 민정당의 4차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를 선출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노태우는 체육관에서 뽑힐 걸로 생각하고 선출된 후보였던 거죠. 이러면서 이제 전 시민들과 민족민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 모든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6월 10일부터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들어가고 이제 매일같이 시위였죠. 이때 그렇죠. 87년 6월은 그래서 우리가 6월 항쟁이라고 하잖아요.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그렇죠. 6월 내내 항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결국 권력이 정권이 6월 29일 노태우가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항복한 이게 거죠. 87년 상반기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 투쟁이 이제 87년 상반기에 쭉 진행되는 와중에 바로 이런 투쟁들의 가장 확실한
뭐라고 그럴까? 전투부대, 투쟁동력, 학생운동이었죠. 성공적인 예. 학생운동은 이런 투쟁을 거치면서 위에 언급한 NL과 CA 간의 노선 투쟁이 병행되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NL과 CA 간의 노선 투쟁은 병행되죠. 87년 상반기 투쟁을 경과하면서 NL그룹은 학생운동에서 그 조직적 기반으로나 운동의 방향으로 주도권을 틀어지게 됩니다.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NL그룹이 그리고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열심히 해왔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학생운동의 주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6.29 선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직선제가 수용되고 나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사회운동 또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연말 대선을 향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대중운동이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이 분출됐던 게 바로 87년 6.29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에 가장 중요한 그 전까지는 학생운동이 대중동력이었다면 87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대중동력은 87년 7, 8, 9에 7월, 8월, 9월에 노동자 대투쟁이었던 거죠. 그렇죠. 노동자 대투쟁은 그동안 민민운동이 가장 주요한 과제로 삼았던 직선제 등 단지 정치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됐고 이제 우리 좀 살자. 이렇게 병영체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 저임금 이런 구조를 끝장내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동안 뒤처져 있던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운동은 7월에 시작해서 이후 87년 내내 그리고 해를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갔고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운동이 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중운동, 새로운 노선과 이념, 조직체계로 무장한 어쨌든 87년 상반기 투쟁을 통해서 6.29 선언을 이끌어낼 때 가장 중심적인 투쟁 동력이었던 그 학생운동 또한 87년 6.29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그 출발이 바로 구국의 전대협의 강철대오죠. 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의 출발이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지난 80년대 학생운동사에서 다룬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90년대 학생운동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렸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정도를 하고 넘어가야 대충 우리가 뒤에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저는 이야기의 진행을 도와주는 진행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87년 학생운동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1980년 이후 그 기반을 꾸준히 축적해온 학생운동의 조직적 완결체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출범의 경과와 의미 영선이 좀 해 주시죠. 네, 전대협은 1987년 8월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전국 95개 대학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전대협의 출범은 87년 상반기 역동적인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조직된 각 지역별 연대 조직,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호남학연 건준이, 부산지역 총학생 연합 이런 등이 학생들의 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틀, 이제 그 중에서도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각 학교별 총학생을 묶는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대협이라는 책에 그 전대협의 결성 배경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네. 6월 항쟁의 과정에서 학생회는 학우들의 분출하는 투쟁의 의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6월 항쟁 과정에서 분출하는 학우들의 투쟁 의지는 이전에 협소한 투쟁위원회 체계나 몇몇 활동가의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이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학생회밖에 없었다. 6월 항쟁은 각급 학생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실천적 계기였다. 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7월 5일 연세대에서
전국 학생회장 회의, 8월 1일 전국 대학생 지역대표자 연석회의 등을 거쳐서 8월 19일에 출범하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초대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인영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외세 배격, 독재 종식을 통한 자주적 민간 정부 수립. 둘째,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기여. 셋째,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한 연대. 넷째, 학문 사상의 자유 쟁취. 다섯째, 전국 학생 총연합, 전총련 건설 초대 마련. 이런 5가지를 활동의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 초대 의장 이인영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잖아요. 했었죠. 예. 예, 근데 뭐 민주당이 현재 5선 의원인데 양경규 위원장하고도 뭐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1선이면 5선이면. 뭐 2년. 한때는 이 친구도 진보 정치 언저리에 얼쩡거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997년 국민승리 20일에 제가 조직위원장 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 파견 나와서 조직위원회 실무자로 있었죠. 조직위원회로 치면 제일 막내였죠. 뭐 그 뒤로 인연이 없었어요. 21대 국회에서 잠깐 본 적 있지만 쌩까진데. 하여튼 뭐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때 다 한 가닥씩 했던 학생운동의 주요 뭐 지도자, 주요 견장찬 친구들 민주당 안 간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다 갔다고 봐야 돼요. 다 갔다고. 그래서 뭐 이인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전대협 출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경채 씨 전대협 출범의 의미나 좀 해주세요. 네. 네. 전대협 출범의 의미 네. 들어가겠습니다. 전대협의 출범은 학생운동의 전면적인 조직 정비 또 대중적인 토대의 확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생운동이 이제는 완연하게 조직 기반으로나 또 노선상으로 NL이 주도하는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제 조직적으로까지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결성 목표를 아까 이제 우리 이영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세 배격과 자주적 민간 정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이런 걸 목표로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바로 이제 NL 중심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드러났죠. 이미 NLCA 논쟁에서 NL이 일정하게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CA그룹이 그냥 이렇게 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나 노선상으로 NL 중심으로만 흘러가게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들도 뭘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래서 민민투의 후신으로 각 학교의 투쟁위원회를 묶어서 조직했던 CA그룹의 전국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 학생연맹. 근데 이거 90년대 민민학년. 학생운동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조직 이름이 다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할 게 그런데 많아서 그 줄인 그래요. 걸 할 게 풀이하면 많아서 잘 몰라요. 할 게 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 학생연맹 그걸 줄여가지고 민민학년 이렇게 불렀는데 이 민민학년을 만들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후 학생운동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8년 4월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서울지역 대학생 총연합 건설추진위원회 약칭 서건추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CA그룹은 학생운동에 있어서 대중적 주도권을 놓치기는 했지만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이후 확산된 노동운동 때문에 그 운동적 토대가 강화될 가능성은 당시까지도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CA그룹은 보다 분명하게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중심에 놓으면서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큰 운동적 흐름으로는 민민운동 전체 차원에서의 직선제 쟁취투쟁 승리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노동운동의 789 대투쟁 그리고 그동안의 학생운동의 성과를 총괄한 NL그룹의 전대협 결성 그리고 소수파 CA그룹의 활동 이게 대체적으로 1987년에 8월까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7년 하반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선제가 87년 하반기 직선제 개헌 투쟁에 성공한 모든 사회운동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연히 대선이죠. 그렇죠. 특히 야당과의 연합을 통한 민주정부 수립을 내세운 전대협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은데 이제 87년 9월 이후의 학생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87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는 대선 대응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함께 싸워왔던 민중운동 세력들은 대선 대응을 놓고 이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자라는 입장과 아니다. 야당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게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하자 그 얘기였죠. 이건 사실 후단론이라고 불렀는데 김영삼 지지하는 예, 사람들 가까웠죠. 왜냐하면 김영삼과 김대중 중에 그나마 될 만한 게 김영삼의 그쵸. 표가 더 많다 이런 논리 속에서 나온 게 그렇죠. 단일화론이었던 거죠. 저는 그 광주가 고향이잖아요. 네.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우리 선생님이 비판한다고? 절대적인 지지인데 맞죠. 네. 그리고 또 한 축에 여기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민중 독자 후보론 여기서 그렇죠. 이제 나타나기 세 가지 시작하죠. 흐름이군요. 예. 예. 이런 입장 차이는 사실 보면은 이런 뭐 전술에 대한 판단보다 좀 더 나아가 보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구체 논쟁과 CNP 논쟁 등을 거치면서 분화한 운동 세력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로부터 이제 비롯된 그렇죠. 거고 네. 그 입장 차이가 학생 운동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NLC의 논의에도 확인했듯이 민주연합정부 수립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던 전대협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으로 실제 수렴됩니다. 고대에서 그 무슨 집회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대협 부장했던 이인영 그 씨가 이제 선언을 하죠. 이제 김대중 비판적 지지를. 그리고 CA그룹과 막 이제 태동했던 PD그룹 그리고 일부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민중 독자 후보를 내세우며 백기환 선생님을 후보로 이제 처음 추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87년 대선 투쟁에서 이 노동자 민중 후보론이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대두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힘은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 거였죠. 아니었냐 네. 이렇게 그렇게 볼 볼 수 수 있었던 있죠. 거죠. 네. 어쨌든 80년대 이후 전두환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은 그 치열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이미 사실은 제도권 야당에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에게 흡수돼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여기다 기본적인 흐름도 운동 전체를 NL이 사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한 토대는 사실 취약한 상황이었죠. 결국 대선 투쟁도 군정 종식을 통한 민주화라는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웠고 그나마 그래도 노동운동의 새로운 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 후보 운동이 전개됐던 게 그래도 향후 역사를 보면 다행스러운 것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있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백기환 후보 추대했던 그때의 흐름이 5년 후에 또 92년도에 저희가 선거운동할 때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입장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백기환 선거운동 전국 본부에서 1987년 11월 23일에 발표했던 백기환 선생 그는 왜 민중 후보로 나섰는가 이런 성명서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 백 선생 참 멋지다. 저 때문에 젊으셨네요. 저 때가 그렇죠. 87년이니까 55세, 32년생이시니까. 근데 왜 저 때도 할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맞아.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학로. 이런 데서 집입니다. 나이를 네. 밝히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였네요. 일단 아, 저 왜 전통 이러세요? 의상을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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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읽어보시죠. 예, 그때 뭐라고 백기환 선생 그는 왜 민중 후보로 나섰는가? 네. 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민중의 다수는 김대중, 김영삼 씨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김 씨의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선거 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수억 단위의 돈을 움직이고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은 재벌뿐입니다. 따라서 재벌의 돈을 쓰고 재벌에 밀착되어 있는 양 김 씨는 민중의 이해보다 재벌의 이해를 우선 보장할 것이고 이는 민중을 짓밟는 파렴치한 짓을 그들 역시 언제라도 자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의 진정한 대표자에게 민주화의 임무를 부여하여 민중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명문인데요. 네. 명백하게 민중 주체의 한국 사회 건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매 있겠네요. 대선마다 뭐 신금을 울리는 87년 하반기 말입니다. 대선 때
백 선생 유세 많이 따라다녔는데요. 어쨌든 이 대선 투쟁 결국 패배했습니다. 전두환을 이은 노태우가 승리했으니까 패배한 건데요. 이때 투표권 있었던 분이 없죠. 없으시군요. 없죠. 저는 중2였습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뭐 기권했는데요. 백교환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뭐 찍을 데가 없어서 결국 기퇴했는데요. 선거 결과. 네, 선거 결과는 백규환 후보가 군사독재 종식을 위한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셨거든요. 사퇴했지만 두 후보 모두 거부하고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하면서 선거는 노태우의 승리로 결국 끝났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1위 당선된 노태우 820만 표, 36%. 예, 2위 김영삼 28%, 3위 김대중 27%. 완전히 초박빙이었죠. 2위, 3위가. 합치면 저 55%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합치면은 노태우가 그러니까 36%면 사실 저조한 득표율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4위 김종필이 8%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노태우의 승리로 끝났고요. 국민들의 군정 종식에 대한 열망 이게 실패한 거예요. 단일화 실패 때문에요. 이게 무슨 이제 노선의 차이다 단일화 실패가 이렇다면 뭐 이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보수 정권 내에서 민주화 문제라면 양김 씨의 단일화 거부는 개인들의 욕심 말고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당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양 김 씨가 모두 참석해서 열린 10월 25일 시국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완고함, 자기를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 라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토론을 했던 그 완고함을 보여주는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찍었나? 상징적이죠. 눈도 마주치지 않겠다. 네. 아무튼 여하튼 87년 대선은 80년대 이후에 꾸준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왔던 이 운동 진영이 그 성과를 보수 정치권에게 넘겨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최종적인 시험대였던 대선에서까지 최종 패배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전두환 독재의 연장 선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전두환과 노태우는 친구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예. 또한 이제 민족민주운동을 비롯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당연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운명적이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영삼 지지자의 표가 정말 김대중한테 갑니까? 그건 모르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런 전제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그렇긴 뭐 해도 양보하면 된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긴 해도 이제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어쨌든 그렇죠. 군정 종식을 끝내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와 또 한편으로는 지역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영선 영선 얘기한 대로 일정하게 그 표가 다 간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어쨌든 표 결과를 보고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두 김대중, 김영삼의 노선의 차이가 명확했다라고 하면 뭐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설득되고 이해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하지만 둘의 노선 차이는 없었어요. 노선 차이가 노선 딱 하나 있었죠. 내가 해야 돼. 그거 말고 노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한 그렇죠. 거죠. 자, 이제 대선 패배 이후 그러니까 1988년의 학생운동 87년 대선을 지나고 나서 88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중후보 운동을 하다가 군정종식을 위한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사퇴했던 민중후보 진영 그러니까 CA그룹보다는 김대중을 통한 민주연합 전략을 추진했던 NL그룹의 타격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목을 맸던 그렇죠. 건데. 네. 네.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 대선 투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학생운동의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전략이 후보 단일화를 무산시켰다. 그러니까 노태우의 집권을 초래한 것이다라는 반성적 평가가 있었지만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네. 저는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론이 맞았던 거 아니냐. 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비판적 지지로 말이 비판적 지지지 김대중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완고함이 후보 단일화론 자체를 무산시켰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다는 뜻이죠. 네. 근데 뭐 김영삼 지지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김영삼 송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그래서 뭐 아무튼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민중의 고통을 뭐 언제든지 짓밟는 외면하는 보수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우호적인 연대 전략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또 비판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CA 혹은 PD그룹은 88년 초에 진행됐던 각 대학의 총학생의 선거에서 일정의 그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세를 좀 넓혀갈 수 있었죠. 뭐 여전히 학생운동의 지역은 NL이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CA나 PD그룹이 이 세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그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CA그룹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88년에 상반기 학생운동이 NLPD의 분명한 구도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NLPD 구도가 그렇죠. 88년 상반기에 네.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정립화되기 시작하는 거군요. 이 구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제가 좀 이런 거는 주로 설명드리죠. 김준수가 하게 되는군요. 제가 네, 해보세요. 학생운동 때부터 정파 전문가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선거 전문가가 예, 됐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 좀 드리자면 CA는 대선 국면에서 민중 후보론을 통해 줄곧 독자적 행보를 모색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갖고 있었던 이제 그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 다시 말하면 식민지적 종속성과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선 이후에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CA 다수파 소수파로 바뀌고 이게 그때는 CA가 뭐였냐면 노회동이라고 이름 막 노동자 해방투쟁 동맹 그래서 그걸 줄여 노회동이라고 하는데 노회동 다수파와 소수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수파가 이런 문건을 냅니다. 우리는 왜 신식국 독자를 폐기하는가 이런 문건을 내고 식민지적 종속성에 방점을 두면서 NL 노선을 수용하면서 이제 NL로 전환하죠. 이 그룹이 나중에 되면 뭘로 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주사 NL이라고 표현하든 관학자주파라고 표현하든 그 그룹이 사실은 됩니다. 이 그룹이. 이 그룹이 예,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앞에 지금 나경채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서건추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지역 총학생회 뭐 연합 건설 추진위원회 이들이 88년도에 서울대랑 성균관대를 갖다 성리하고 서건추를 만드는데 NL은 서대협이 있었고요. 서건추를 해소합니다. 쏘리 우리가 미안해. 우리 너네랑 들어갈게. 합칩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NL로 CA 다수파가 없어지게 되고 NL로 합쳐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여전히 근데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회 계급 모순의 중점을 찍고 있던 CA 소수파는 분화해서 그대로 소수파 ND 그룹으로 남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후에는 한 축으로 가면 산후맨 그룹으로 가고 한 축으로 그 앞에 있었던 민민학년을 계속 유지하자. 민민학년을 재건하자 해서 정통재건 그룹이라고 또 이렇게 했고.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 하면 이제 그렇게 남게 네. 되는 그룹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그 내에서는 범위를 확장하면서 PD의 그룹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노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CA 이후- 소수파는 그동안 예. 쭉 올라오고 있던 PD 그룹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NLCA 구도라기보다 NLPD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환됐다. 이렇게 갖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88년 상반기의 학생운동이 NLPD 구도로 형성됐다. 정립이 된다라고 예.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혁명론이었던 PDR이 잠깐 앞에는 있었는데 CNP 농장에서 그때는 뭐 별 의미 있는 혁명론이 아니었습니다만 PD 그룹이 네. 일정하게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NL의 형성은 좀 자세히 본 것 같은데 이 PD의 형성 과정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PD의 형성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조직이 출범한 게 그렇죠. 아니라 이런 논리가 밑바닥에서 쭉 훑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PD의 형성 과정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으로 학계 또는 운동사를 다루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흐름이 대략 87년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NL그룹의 식민지 반봉건론에 대해서 비판적 분위기가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혹시 이름을 다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윤소영 지금 이제 한신대 교수 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윤소영, 이진경 선생 등이
이때는 신진학자였어요. 젊은 소장파 그룹이었고 이분들과 당시 중견학자였던 김세균 서관모 선생님 등이 중심으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이 정교하게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소위 CA부터 이제 제안됐던 게 이제 일종의 그 PD 그룹으로 넘어오면서 이 소장학자들과 중견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걸 다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보셨거나 이름을 들어보셨던 현실과 과학이라는 저 집에 부지가 다 있죠.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운동권 치고 뭐 그거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당시 세계 출판사가 1988년부터 91년까지 발행했던 이 현실과 과학이 당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입장을 피력하던 PD 그룹의 소위 본거지였습니다. 이론적 맞아요. 본거지였고요. 사구체 뭐 이런 관련한 예, 책도 그렇죠. 많이 혁명론 이런 것들 계속 냈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오면 그거 사서 갖고 줄구면서 외우고 내가 좀 더 잘난 척하는 이런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특히 또 이제 그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서사과연이라고 하거나 서사연이라고 표현됐던 그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송주명 교수님이나 아니면 오건호 박사 가 이제 특히 이제 주력이었는데요. 이들이 NL그룹의 식반론이나 점차 NL그룹 내에 파고들었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을 시작합니다. 식반론, 예. 식민지 반봉건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런 학계 움직임과 함께 노동운동을 비롯한 실천운동 진영에서도 이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예. 또 노동운동을 비롯한 실천운동 진영도 예. 이런 소위 PD의 논리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예. 이름이 몇 분 나왔는데 뭐 윤소영, 이진경, 김세균, 서관모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 본명인데 한 명이 가명이네요. 그죠? 이진경은 가명이죠. 본명이 어떻게 되시더라? 박태호. 아, 네네. 네. 이것이 진정한 경제학이다. 그래서 이진경입니다. 네. 아무튼 노동운동을 비롯한 이제 실천 운동권에서도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계획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있었는데요. 이 소책자와 노동자의 깃발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했던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 소위 삼민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이제 이 그룹을 비롯해서 또 인민노련그룹이 있었는데요. 인민노련그룹은 노동자의 길, 사회주의자, 이제 이런 책자를 발간했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줄여서 인민노련, 이런 그룹이 활동을 했고요. 노동자의 함성, 여명, 이런 이름의 기관지로 대변되던 이른바 노동계급 그룹, 예, 노급 그룹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그룹들이 범 PD 진영 현장 그룹으로 존재했고, 그 밖에 전국에 이제 크고 작은 그룹들이 이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신식국독자론을 이론적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네, 지금 PD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기관지가 한 번쯤, 참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팜플렛 시대니까. 한 번쯤 다뤄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한번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신식국 독자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 그래도 조금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려 보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흐름의 하나로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과 국가가 결합한다. 그래서 독점 자본이 국가 기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이론은 이제 독점 자본주의론에 이어서 발전해서 특히 국가 역할을 주목하는 거죠. 전통적인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달리 자본과 계급과 국가가 밀접하게 결합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국가는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 군수산업정책, 금융지원정책 등을 통해 독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또 독점 자본은 그 국가의 국책사업이라든가 군사계약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갖다가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또 국가는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럴 때 국가의 복지정책이라는 게 소위 이제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억제하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체제화시키는 방편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국가가 결국엔 자본을 위한 통제기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국가와 자본이 사실은 선진 자본주의에 예속돼 있다. 그러니까 선진 자본주의 이때는 뭐 사실상 미국 자본주의, 미제국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식민지적 성향을 띈다 해서 이게 합쳐진 게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약간 뭐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있죠. 네. 한국 사회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 아, 뭘 대단하십니다. 네. 다 그게 뺏기고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약하면 서점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요약하면 PD로는 현실과 과학의 소장학자들과 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이론 정립을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현장의 인민노련, 산민그룹, 노동계급 등 노동운동 정치그룹과 학생운동그룹에서 제기하여 정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의 독점 자본주의론을 그 특성을 확장시킨 이론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어우, 잘 정말 설명해 잘하시네요.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88년부터의 학생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참. 88년 이제 제가 중3이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네 남희재 씨가 중3이 된 87년은 8월에 전대협이 출범했죠. 일기가. 87년에는 당연히 대선 투쟁에 집중했죠. 근데 88년에 이제 자신들의 기본 노선에 입각해서 앞에서 키웠던 그 미제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키워서 반미, 반독재, 통일 투쟁을 전개해 나갑니다. 전대협의 향후 활동 방향은 3월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거에서 NL 후보로 나왔던 그 김준기 후보가 김일성 대학 청년 학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이걸 발표하죠. 그 내용은 결국 남북한의 청년 학생들이 8월 1일에 각각 이제 한라산, 백두산에서 출발해서 국토종단 순례 대행진을 다 마치고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서 대동제를 갖자. 그리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뭐 서울대 혹은 김일성 대학에서 만나서 민족 대단결을 위한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열자.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실무회담이 필요하겠죠? 그 실무회담은 6월 10일에 판문점이나 혹은 뭐 제3국에서 갖자.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와 웅대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이게 뭐 한 후보 물론 후보죠. 하지만 이게 일개 대학의 후보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당시에 NL이 지향했던 운동관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제안은 이후에 학생들의 그 통일 운동에 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전대협은 5월 14일 60 남북 청년학생 실무회담 성사 및 이름 길죠.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범시민 학생 결의대회 이건 줄이기도 어려워요. 이 대회를 갔는데 이때 앞서 얘기했던 남한의 100만 청년학도가 신금을 울리지 않아요 제목? 남한의 100만 청년학도가 북한의 청년학도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채택합니다. 여기서 공동 올림픽은 88 올림픽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이제 전국 60여 개 대학에서 1만 7천여 개 이제 7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60 회담에서 88 올림픽을 민족 대화합의 재전으로 치르는 문제.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한 대로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등등의 4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회담 일시는 이제 60 항쟁 1주기 이 기념을 하기 위해서 6월 10일 오후 3시로 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네. 이제 김준기 후보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흐름이 어쨌든 NL의 통일운동의 흐름으로 쭉 그렇죠.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 정세 즉 남북 간 관계로 미루어 보면 사실 파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전까지 주로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해서 미문화원 점거 투쟁을 벌인다거나 혹은 건대항쟁에서 나타났듯이 반미 구호, 북한에 대한 연대 구호 또는 신탁 통치나 한국 전쟁에 대한 다른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학생운동이 이제는 정면으로 그렇죠.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하고 오라 북으로
아니 오라나무로. 오라나무로 가자 북으로 뭐 이런 거 만나자 한남 판문점에서. 판문점에서. 예. 북에서 오셨습니까? 아 이게 그 방금 얘기한 그 구호를 김준기 후보가 당시 유세에서 굉장히 그 서울대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쩌렁쩌렁하게 그걸 갖다가 외쳤대요. 그걸 직접 본 제 친구가 그걸 듣고 쭈삣 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4.19 때도 나왔던 예. 구호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구호가 사실 몇십 년 뒤에 이제 다시 재현된 거니까. 저도 이제 뭐 이때도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주로 NL이 가장 많이 했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는 뭐 우리끼리 이제 젊었을 때 흉내도 내고 그런데 이 땅은 이 땅인데 네. 오도 가도 맞아요. 못하느냐. 그렇죠. 조국 그런 통일 선거. 가로막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 그렇죠. 이런 구호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다 연장선에 있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거죠. 네. 정면으로 남북 학생회담 등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통일 투쟁에 나선 것은 학생운동의 또 다른 지평이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자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노태우 정권이 이를 용납할 수는 없었죠. 예. 당연하죠. 예. 이 그 6월 9일에 학생들 60 회담 성사를 위한 100만 학도 총걸기대 이게 연세대에서 열릴 계획이었는데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이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뭐 굴하지 않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봉쇄 방침이었지만 회담을 강행하기로 하고 9일 바로 하루 전날 오후 5시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전국의 25개 대학에서 한 1만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래서 대회를 강행하고 다음 날 이제 10일에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60 민주화 투쟁 1주기 기념식 및 100만 학도 출정식 이걸 가졌는데요. 이제 거리 시위에 나서면서부터 예상했듯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찰하고 아주 치열하게 아주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당연히 뭐 신촌 로터리는 이 1만여 명의 학생들과 뭐 백골단 뭐 경찰 뭐 어쨌든 화염병 뭐 투석 이런 게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요. 87년 88년 뭐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거리가 늘 최루탄으로 자욱하던 시대였으니까요. 맞아요. 학생들의 시위와 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상이던 시대.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전대협의 통일투쟁은 88년 8월 전대협 2기로 이어지면서 더욱 격렬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대협 2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전대협 2기 출범 이후의 학생운동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한 영선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 풀어주신 준수 그리고 고정 출연진이신 경채 다들 잘 풀어주셔서 고맙고요. 어떻게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뭐 4명이 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든든합니다. 친구. 어쨌든 다음 시간 더 역동적인 학생운동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진정 역사적 전통이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모습으로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 민족 통일을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해왔다. 우리가 이루려는 청년학도의 전국적 대동단결은 저 더러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과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엄청난 역사의 급류로 돌변할 것이다. 전대협의 출범 선언문입니다. 미제국주의를 쓸어버리겠다던 그 의기는 간데없지만 역사의 한 시대를 주도했던 급류이자 주류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 동안 늘 우리 사회의 주역을 자처했던 그들이 만든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나라, 불평등과 차별의 한국 사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